소득세 갑니다. 이제 뭐 반절 더 갔어요. 반절 더 간 거예요. 반절 더 했어요. 지금 좀 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소득세 70페이지. 바로 나와 있네. 아까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 유형에 추가가 됐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그거 그대로 거기 또 적혀 있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당 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2개가 더 추가로 생겼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배당. 우리 이자 배당 중에서 중요한 거는 조건부잖아요. 근데 그 조건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정확히 알아야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 2개가 더 늘어났어요. 금융소득에 2가지가 추가됐는데 첫 번째가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대요. 여기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받는 배당소득은 이거는 9%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는 건데 요건이 좀 충족돼야 돼요. 이때 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해주는데 특정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법으로 따로 시행령으로 따로 만들겠대요. 시행규칙으로. 아직 지금 시행규칙이 나오진 않아서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특정 사회기반시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대. 뭐 그런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하면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회기반시설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은 9%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하면 이런 배당소득이 되는 건데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거냐면 투자 금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신에 투자 금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한대요.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고요. 투자 금액에만 한도가 있어요. 투자 금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하고요. 그랬을 때 받는 배당은 9%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그게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 생긴 게 공모 인프라 펀드인데 그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공모 인프라 펀드는 우리가 그냥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래요. 그리고 법적 표현은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이것도 집합투자기구예요. 투용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소득. 이거는 14%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대요. 이런 집합투자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름을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는 다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뭐 요건이 막 엄청 요건들이 막 있어요.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하면 투용자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요. 이것도 투자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여긴 투자 금액이 여기가 1억 원 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받는 배당은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이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무조건 분리과세에 2가지.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 투자 금액만 한도가 있어요. 2억 원. 9%로 무조건 분리과세. 투용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 투자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1억 원. 이거는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계된 추가적인 내용들은 약간 실무적인 거지 수업 목적사항은 관계가 없으니까 4번, 5번, 6번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7번에 거기 있는 게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그다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그다음에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뭐 이자 배당이라든지 조합 등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라든지 얘네들이 다 비과세가 되는 것들인데 비과세 얘네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한이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 2년 더 연장
해가지고 2년 더 늘어났다. 그대로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이게 그러면 이게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 금융소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지금 보면 비과세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누군지 아시죠? 무조건 종합과 조건 종합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줄 거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두 가지만 가입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가입이 됐었어요. 가입이 돼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 보니까 비과세 종합저축하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있잖아요. ISA 계좌. 그거하고 비과세 종합저축. 두 가지는 가입 직전 3개의 과세기한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던 사람들이라면 가입이 안 되는. 과거 몇 년 안에? 과거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이라면 가입이 안 되는 제한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모든 비과세가 그런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비과세가 될 정도의 금융소득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서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서 올해부터는 모든 비과세, 거기에 있는 게 다 모든 비과세 다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가지만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비과세가 되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있죠. 이것들은 과거 3년 안에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되는. 그러면 이제 이 비과세가 되는 이 상품에 가입이 안 되는 거야. 아예. 모든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은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진작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만. 나머지는 가입이 됐었었는데 말이 안 된다. 그죠? 고소득자 그리고 엄청 큰 뭐 대자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걔네들한테 혜택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빠졌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은 그건 2023년도 거를 뺀다는 걸 넣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10번 손목출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고 근로연금 기타로 갈게요. 근로소득에 그 1번이 2번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근로소득의 개념 해가지고 있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근로소득의 개념은 5가지. 그죠? 이렇게 땅땅땅땅 하면 이렇게 명칭과 불구하고 회사 근로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상여 뭐 이런 것들 회사 근로 제공하고 받는 명칭과 불구하고 받는 것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죠.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그다음에 인정상여 그죠? 퇴직했는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근로소득의 개념은 5가지예요. 근로소득의 개념은 5가지. 이런 것들이 다 근로소득이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근로소득에 추가로 이제 포함하는 것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거가 5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2가지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보시면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에서 분리과세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만 분리과세 되는 거고, 그죠?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어디 안 들어오는 거죠?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여기 안 들어오는 거고,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에 포함은 되는데 비과세를 열거가 돼가지고 빠지는 거죠. 물론 뭐를 구할 때에는
1900을 구할 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나 비과세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나 비과세는 어차피 뭐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1900은 구성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중에서 두 가지 빼고 나머지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뭐를 구하는 거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1900을 구하는 거에는 관계가 없는 건데 또 구분은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제 비과세로 바뀐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거기 내용을 볼게요. 자, 어떤 게 그렇게 돼 있느냐? 76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그 단서들이 다 삭제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삭제가 돼버리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로 다 열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점점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사택하면 우리가 사택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 사택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시가보다 적게 냈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사택 제공으로 받은 이익이 있는데, 보통 사택이란 말만 나오면 사택을 이용하는 자를 둘로 나누라고 그랬죠? 수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 그리고 비출자 임원, 수액출자 임원, 일반 직원들. 나눠가지고, 출자 임원들이 사택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 그죠? 여기 누구죠? 여기 비출자 임원, 수액출자 임원, 일반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비과세. 그럼 뭐에 포함은 되는 거죠,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비과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과세 되는 거를 이름을 이제 만들었어요, 새롭게. 무슨 비과세라고요? 이름 거기 적어놨는데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게 그 중에 여기 있던 것 중에 이쪽으로 온 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지금 사택 제공받으면서 이익인데 누구죠? 비출자 임원이라든지 수액출자 임원, 일반 직원. 네, 사택 제공이익. 사택을 제공받으면서 이익. 임대료를 무료로 했거나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료를 냈거나 또 누가 있었죠? 공무원들이 사택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비과세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다가 비과세로 옮긴 거예요. 비과세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 이제 여기 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였었는데 뭐냐면은 사택은 주택 자체를 빌려준 건데 그게 아니라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빌려준 거죠. 회사가 주택 구입 임차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뭘 받아야 되죠? 회사가? 임직원들한테 빌려줬으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부상 또는 저리로 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은 임직원들은 주택 취득 임차 자금 대여로 인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자를 안 주거나 이자를 시장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걸 뭘로 본다고요? 걔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아니, 그러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잖아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죠?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들한테 주택을 빌려준 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뭐를 빌려준 거죠? 자금을 대여한 거죠. 주택 취득 자금. 임차 자금.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이자를 아예 안 받거나, 그죠? 이자를 아예 안 받거나 굉장히 낮게 받은 거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받거나 이자를 낮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잖아요. 이자, 받았어야 되는 이자가 인정이자. 그보다 이자를 적게 받거나 덜 받았으니까 이 법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적게 받은 이자가 입금 산입되면서 뭐가 됩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되면서 그 손해난 금액만큼 이렇게 되고 얘네들한테 이자를 덜 받은 거니까 더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그게 인정사유가 되는 거죠. 인정사유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한테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다? 그게 근로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가제금 인정이자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할 거니까 이쪽에서는 인정이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이자니까 다 근로수익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 가제금 자체로 안 보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어떤 경우에? 응? 얘가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직원들한테 돈 빌려줬을 때는 아예 가제금으로 안 본다. 주택 취득자금을 빌려줬는데 그게 중소기업이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라면 직원들한테 주택 취득자금 빌려준 거는 업무부관 가제금으로 안 본대요. 업무부관 가제금으로 안 보니까 가제금 인정이자가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제금이 아니니까 가제금 인정이자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정상여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때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낸 거에 따른 그 이익이 근로수익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근로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근로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뭘로 하겠대요? 근로수익에 비과세 근로수익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 볼까요? 두 번째 누구라고 해 내가? 중소기업의 직원이죠.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줄여가지고 적은 건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대여로 인한 이익이라는 거죠. 이자를 안 주거나 적게 주면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쪽에서 그럼 이자를 덜 받는 거니까 법인 쪽에서 가제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게 인정사유가 되어서 근로수익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가제금은 업무부관 가제금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얘로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로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아예 개정해가지고 어디로 했다고요 지금?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위치를 바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세 번째, 이거 많이 봤죠? 단체 보장성 보험. 단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1인당 연 70만 원까지는 근로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였는데 이제 그게 근로수익에 포함되면서 비과세가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단체 보장성 보험, 순수 보장성이나 환급 보장성이나 단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1인당) 연 70만 원까지 근로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었는데 그게 비과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근로수익 비과세에 명칭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비과세라고요?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다. 이렇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다 해가지고 거기 세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할 때 그거가 이거는 좀 연결이 되는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그죠? 이거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이때 여기 생산직 근로자가 꼭 공장이나 광산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뭐 통신 판매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매장 판매라든지 이런 직원들도 여기다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더 추가가 더 됐어요. 여기 생산직 근로자 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등인데 초과근로수당 중에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에 누가 더 이번에 포함됐느냐? 3명이 더 포함됐어요. 보니까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3명이 더 추가됐어요. 거기 추가된 사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3명. 밑에 나오죠?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3명 추가가 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은 똑같은데 이 생산직 근로자가 추가근로수당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되려면 요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되죠.
그죠? 직전 4년도에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엔드. 그렇죠. 월정액 급여가 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생산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초과 근로수당 중에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월정액 급여 계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월정액 급여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걸 다 합해.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금액, 여기서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 다 합해. 부정기적으로 받는 거 빼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 다 합한 다음에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으면 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세 가지 있으면 빼라고 그랬죠. 일단 자기 자신 빼는 거죠. 비과세를 빼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빼는 거예요. 초과 근로수당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 안에 부정기적인 건 이미 빠졌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받은 걸로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중에 세 가지를 뺀다고 그랬어요. 초과 근로수당 빼고, 그 다음에 실비 변상성질의 급여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사대 보험료 중에서 회사부담분, 이렇게 세 가지만 뺐었는데, 그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얘 있죠, 얘 여기 생긴 거, 이렇게 얘네들을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비과세, 여기 있는 얘네들, 그죠? 이거 여기, 이것도 만약에 여기 안에 있다면, 이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금액 안에 쟤네들이 있다면, 그럼 걔네들도 빼줄게. 복리, 후생, 적 성질의 급여. 급여로 비과세 되는 거 있죠? 얘네들까지도 빼는 걸로 여기 이렇게. 얘네들 자체도 매달마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매달마다 뭐 10만 원씩. 그러면 12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달마다 10만 원씩 70만 원까지. 매달마다 이게 되니까 이거 70만 원을 12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빼는 걸로 해서 월 금액으로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매달마다 받는다면 그 금액도 저기 있으면 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생산직 근로자 등이 추가된 몇 명 있고,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에서 빼는 거에 만약 여기 안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같이 빼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도 할 건데, 아무튼 목표는 5시인데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